다음은 김종 선생님이신데요. 나주 출신으로 시인이시면서 화가이십니다. 전 조선대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최근에 하필 에세이집 자궁에서 왕관까지를 펴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토크쇼를 해주실 분은 강건희 회장님이신데요. 50여 년 동안 홍어 숙성에 대해 연구해온 홍어 박사님이십니다. 홍어 시집에도 문순태 교수께서 강건희 회장님에 대해 쓴 시가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홍어의 다양한 식품과 건강식품을 개발해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세 분의 구수한 입담, 홍어와 시의 만남, 홍어와 삶의 만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나주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시인 김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목이 많이 갈립니다. 몇 그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고향이 나주인지라 저는 홍어라는 말만 들어도 제 혈관에도 울컥해지는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윤 선생님은 세 번째 시집 홍어를 독서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홍어라는 한 가지 소재로 100편의 시를 쓰였다는 것은 항상 그 사유 빈곤에 시달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부럽고 정말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홍어를 가지고 백과 사전적인 사유를 하셨고 시편들마다 깊은 울림을 담아내신 성과에 대해서는 가히 괄목상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문수태 선생님을 처음 배웠던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학 영웅을 꿈꾸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성류라는 문학 동인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도 선생님으로 문수태 작가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인연이 시작되었었죠. 그 시절 선생님은 한마디로 열정과 재능이 넘친 문학 청년이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향해서 현대문학에서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서 천재들이라는 시작품이 세상에 소개된 무렵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959년에 농촌중보 신춘문예에서 소나기라는 작품이 당선되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직접 겪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선생님은 평생의 친구인 이성구 시인과 함께 시창자 시인을 향해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창자에 매진하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신 선생님께서 직장을 신문사로 정하시더니 정말 이제는 문학의 길을 접으셨나 싶게 참으로 조용하게 지내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너무 갑작스러웠는데 그때가 1974년도인데 그러니까 천재들이라는 시를 현대문학에 소개하고 그리고 만 9년 만의 일입니다. 그때 한국문학 신인문학상에 백지의 미소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문학 세상에 정식으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문학의 길을 접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내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모르긴 해도 당신께서
작가의 길을 향해서 아마 밟은 방식, 날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작품들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시고는 그 뒤에 그야말로 단편, 중편, 뭐 장편 할 것 없이 쏟아내듯이 많은 작품, 문지작들을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화칠곡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선생님 당신이 그 고향의식을 감동적으로 발언하셨던 징소리라는 작품의 감동과 여운이 지금껏 징소리처럼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겸해서 사실은 선생님 그 연보에 보면 75년도에 그러니까 한국문학의 신인상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데 그때 전라도 땅이라고 하는 대형 르포를 연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후일 이제 타오르는 감을 이제 작품 창작하시는 귀중한 자료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그 홍어시 100편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선생님은 정말 타오르는 강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열정을 보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많이 매달리신 시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올린 홍어시 100편까지 세 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오신 생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얘기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참이고 선생님 외에도 홍어 전문가이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강건희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 제자이면서 독자이면서 시스는 김종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할당된 시간만큼 얘기를 나누겠고 말씀이 끝나는 즈음에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소개는 이쯤으로 주기로 하고 우선 강건희 대표님의 홍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듣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강건희 회장님은 우리 나주에서 홍어라는 물고기로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간 저는 최초의 개척자가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 홍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산물을 만들어 내셨다는 얘기인데 우리 나주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해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어를 통한 오늘의 경제적 성과 또한 이 강건희 회장님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어시 10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홍어에 깔린 지식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얘기를 강건희 회장님께 들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건희입니다. 사실은 이게 홍어가 과연 우리 전라도의 전통 음식이냐 향토 음식이냐 실은 전체를 아우르는 음식은 아닙니다. 숙성홍어 이거는 영산강 유역의 전통식품입니다. 원래 지금도 그 전에 그 숙성홍어를 먹었던 데는 영산강 원류는 장성, 화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산강의 바다로 내려가는 목포까지 그 유역의 하루거리의 정도가 실제로 숙성홍어를 먹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2000년도까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장성 위쪽의 전라북도는 숙성홍어를 잘 안 먹습니다. 거기는 회를 그냥 숙성한 거를 저 탕을 끓이는 게 아니라 생홍어로 먹습니다. 이쪽만 해더라도
영암을 넘어가서 장흥 넘어가면 거기도 숙성홍어는 안 먹었어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숙성홍어를 자꾸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아니라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하루거리 동네의 전통 식품이었지 전라도를 대표하는 식품은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숙성홍어는 삭힘의 미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효가 탄생시키는 바다의 귀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발효는 아니지만은 그냥 발효가 탄생시킨 바다의 귀한 홍어. 홍어나 원산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난 데는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는 인천, 옹진 그쪽입니다. 그러고 흑산도는 사실은 홍어 총량으로 볼 땐 변방입니다. 그런데 왜 흑산도 홍어를 지금도 알아주느냐? 우리 영산강이 있었기 때문에 숙성홍어를 흑산도에서 영산강으로 올라와서 숙성이 돼서 삭힘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지가 되었고 저우의 강원, 경기도 옹진을 중심으로 한 서해 5도의 홍어는 그냥 생홍어로 먹어서 그냥 단지 생선일 뿐입니다. 그거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전부 영산강 유역에 끌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가 숙성홍어의 메카가 이르는 데는 사실은 2000년까지는 단지 남도에서만 홍어를 먹었지 그 이외에서는 숙성홍어를 먹을 수도 없었고 먹지도 못했고 왜냐하면은 운송수단의 발달 운송수단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안 됐고 전국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4년도부터 전국화가 됐습니다. 2004년에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첫 번째로 홍어를 숙성홍어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데서들 홍어가 냄새가 나서 절대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전국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영산포에 있는 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국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목포는 사실은 그전에는 유명무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814년에서 16년에 쓴 자산어보에 거기에도 어디가 뭐가 나오느냐? 나주 사람들은 나주 근교의 사람들은 삭혀서 먹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거기에 딱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목포는 갯벌이 있는 데였기 때문에 목포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고려 말에서 그
이시조선 초반까지 한일합 1910년 전까지 그 동해, 서해, 남해 이 군데 세 군데에서 사당이 있었습니다. 동해, 양양에 있었고 황해도에 해주에 있었고 남해 사당이 어디였느냐? 지금 영암에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영암까지 전부 바다였습니다. 그때가 남해만. 근데 왜 그러면은 남해만이 거기에 사당이 있느냐? 영산포라는 그 집산지가 있어서 거기에 남해 사당이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도 영암의 마음문화공원에 가시면 남해 사당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전라도의 숙성홍어를 얘기할 때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숙성홍어 얘기하면 되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그 이마트 행사할 때 전라도 가서 전라북도 이마트 가서 숙성홍어 썰으면은 그 주인분들이 다 되돌아가셔가지고 그것도 한 5, 6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제가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한 5분 정도라서 이거로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강건희 회장님께서 홍어 특성이라든지 홍어 분포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제한되어서 극히 들으실 만한 얘기를 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으로 좀 만족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수태 선생님을 모시는 차례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어는 전라도 정체성이 깃든 진짜 가득 깃든 음식이며 홍어는 전라도 기질이며 전라도 힘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홍어에 대한 선생님의 사유가 전라도 힘에까지 닿게 된 과정을 좀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삭힘의 미학, 그러니까 삭힌 홍어에 대해서 필이 꽂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 시는 전부 삭힌 홍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담양에서 아주 깊은 꼴짝인데 광주에서 60리 떨어졌으니까 이 홍어 집단지인 영산포에서 저희 집까지는 100리가 훨씬 넘죠. 근데 그 생홍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삭힌 홍어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 때는 반드시 홍어를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 전부. 그래서 저한테는 삭힌 홍어만이 홍어로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정서 속에는 이 홍어는 전라도 사람들이 정서에 깊이 뿌리박은 그런 어떤 국민적 소울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홍어를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홍어에 대한 사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정서 속에 깊이 깃들어 있는 그 홍어야말로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끈앞을 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이제 이 홍어는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를 못하고 또 부래가 없기 때문에 떠 있지를 못하고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심해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그 생각을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비유를 해봤어요. 민초들
그러니까 억눌림을 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소외당한 이 민초들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불의가 없는 홍어처럼 가장 낮은 땅에서 살아왔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또 연결돼서 이게 바로 우리 전라도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5.18 직후에 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의 홍어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단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최근에도 깜짝 놀랐는데 한 3, 4일 전에 경향신문에 이 홍어 시집 이야기가 크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니까 그날 하루에 150 몇 건이 댓글이 돌아왔는데 전부 다 첫 건이 뭐냐면은 당신도 뭔가요? 대응을 당신도 뭔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서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계속 60% 이상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홍어가 전라도를 비하하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비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극복의 힘. 제가 소설에서 한을 소설 미학으로 다루었거든요. 한이요,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림 당할 때 원한 감정으로서 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 한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됐어요. 아버지 죽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여야만이 조자가 됐어요. 그게 복수지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나 현대 소설에서는 복수로 가지 않고 두고 보자. 상대 나를 짓밟았던 사람을 향해서 두고 보자. 이 악물고 두고 보자. 자기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한은 그런 그 복수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력 그리고 희망, 의지력, 힘 이쪽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체성 문제도 이 호남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적 도구로서의 홍어도 저는 이런 한을 우리가 극복하는 어떤 의지력과 마찬가지로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삭힘의 미학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게 엄청난 어떤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현실에서 비하된 홍어의 의미를 슬픔 가운데서 다시금 정체성으로 일으켜 세우신 작가 정신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사실은 저 선생님 홍어 시집을 독서하면서 그 선생님 시집 제일 앞에 시인의 말에 보면 그 시인의 말의 제목이 이겁니다. 홍어는 나의 소울푸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집을 그 시인의 말에서부터 압도되었다는 말씀을 고백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인의 말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어시 100편을 창작하신 문학적 개연성을 담아내신 명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고래가 없어서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형상에서 이 세월을 당하기만 했던 전라도 민초들을 유추해낸 것은 참으로 탁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밟힐수록 강해지는 전라도 민초들처럼 썩힐수록 제 맛을 뿜어내는 홍어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암흑 속에서 고통과 서러움의 내적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을 이루려는 발효 미학까지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람도 고통을 통해서 숙성되어야 더 깊고 따뜻하고 그리고 울수 깊은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홍어시 100편은 작가 선생님의 사통팔달한 생각, 백화난문한 생각, 기다림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아내면서 저는 그 다음이 정말 그 표현이 너무 간절했는데 간질간질한 행복감까지를 노래로 상을 차리는 힐링푸드나 소울푸드의 잔치마당이었다. 저는 이 홍어라는 시집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집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많은 간절한 여러 그 표현과 언어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 조금 전에 전라도 정체성과 기질과 그리고 전라도 힘까지 사유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 홍어시 100편을 독서하면서 홍어에 대한 99골짜기가 아닌 100개의 골짜기, 100개의 구비 이것들을 섭렵하였고 저도 홍어를 좋아하지만 선생님 홍어시를 읽으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 홍어사랑은 그야말로 무한대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홍어사랑과 선생님 말씀하신 홍어사랑과는 그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어사랑에 대한 선생님의 그 시집이 홍어 애자는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어 애자는 결정판. 그리고 홍어 인문서 또는 인문 백과라는 표현이 마땅할 만큼 선생님의 그 홍어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홍어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게 된 연유를 좀 듣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요청합니다. 저 이제 어려서는 홍어 먹기도 힘들었는데 가끔 잔치날 이제 먹었죠. 근데 제가 영산포로 장가를 왔어요. 그게 아마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영산포 장모님도 홍어를 좋아하셨고 저희 집사람도 그 장모님한테 배워서 홍어 요리를 꽤 잘했어요. 여러 가지 저는 홍어 묵을 처음 막 먹어봤어요. 홍어 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홍어 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홍어 무침은 보통 많이 먹거든요. 근데 묵을 먹는다고 하는 건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특히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우울할 때나 제가 몸이 좀 불편할 때나 제가 어떤 기력이 없어 보일 때 또 저녁에 기침을 많이 할 때 기침을 많이 한 날 아침에는 반드시 홍어탕을 또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침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홍어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 홍어를 즐겨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가 서울에 이제 아들 집에 가면 홍어가 간절하게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다 홍어를 잘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홍어탕을 끓여 먹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사정을 해요. 며느리한테 이제 딸내들한테 홍어탕 좀 끓여주라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다 걸어 잠그고 초인종도 올까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홍어탕을 끓여요. 물론 이 집에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애들을 나무랬어요. 왜 어쩌냐? 이 홍어 냄새 맡으라고 그래라. 당신들은 그런 삭힌 음식 안 먹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럼 문 열고 끓여라. 오히려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나 딸들은 할 수 없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탕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홍어를 그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됐죠.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홍어 시를 쓰게 된 건 물론 홍어를 좋아하고 영산포도 자주 와서 홍어도 먹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강건희 회장님께서 군산도 가서 먹으면 생홍어 맞아요. 인천은 엄청나게 홍어 많이 먹습니다. 인천 사람들. 근데 거기도 생홍어예요. 근데 최근에는 놀라지 마세요. 이 삭힌 홍어가 전국적으로 온 국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홍어 먹는다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너 홍어 좋아합니다. 홍어 언제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어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적 소울푸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밖에를 못 나가고 더구나 이제 노인들은 코로나 조심하라고 늘 애들이 당부했었고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홍어를 거의 택배로 붙여서 먹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다 아신 분들한테 택배 주문을 할 텐데 그때는 몰랐고 그냥 무조건 애기들한테 택배 주문해라 그러면 주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그 느낌, 기분, 맛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메모를 다 했어요. 그래서 쓴 게 한 125편을 썼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시집을 이제 100편을 골라서 이번에 시집을 냈는데 이제 시집을 내고 나서는 시집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강건희 회장님도 알게 되고 다른 분들 홍어도 파신 분들을 여러 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가 정말 지금까지는 이제 겉으로 허투루 홍어를 좋아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홍어 시집도 냈으니까 진정성 있게 홍어 마니아가 될 것입니다. 사모님이 영산포 화손 집따님으로. 근데 저는 이제 스님께서 영산포로 장가를 오셨기 때문에 홍어를 좋아하신 건지 아니면 홍어를 좋아해서 영산포로 장가를 오셨는지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선생님 작품에 보면 또 홍어사랑 가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홍어사랑 가족. 거기 보면 선생님 네 분, 두 분, 그다음에 아드님 부부 두 분, 그리고 두 따님 부부 네 사람, 그러면 8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5 손주, 그래가지고 13사람이 한 사람은 이탈자도 없이, 그게 선생님께서 홍어사랑 대가족이라는 말 쓰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이탈자도 없이 홍어사랑을 단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전라도 사람 치고 홍어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홍어를 제대로 먹을 줄 아는 그 시간부터 전라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그 시집에 보면 저 함께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50페이지 여러분. 여기 50페이지 열어보시면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에 보면 두 번째 연이 바로 그런 그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요.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어야 숨은 맛 음미할 수가 있다. 유리창 문 덜컹거리는 오래된 식당 구들장 바닥에 퍼지르고 보짝 붙어 앉아서 큰 소리로 욕하며 노래하고 막걸리로 목 죽여가면서 젓가락 장단 맞추며 먹어야 홍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 된다는 작품을 보면 일단 여기는 서울에서 먹는 홍어는 무엇이 두려워서 냄새조차 감춰가면서 먹는 홍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도에서 먹는 홍어는 전라도에서 먹어야 맛의 반란을 체험할 수가 있다. 내 활기에 활짝 펴고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 전라도에서 나쁜 놈들 이름 불려가며 빗장 풀고 욕질하면서 먹어야 참맛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전라도식으로 먹어야 된다든지 전라도에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동의하면서 그걸 마땅하게 동의하면서 그 위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도식 홍어는 전라도식으로 먹는 홍어라고 하는 것은 생으로 먹는 홍어보다는 그 오가리에다가 한 1~2개월 정도 그 넣어서 삭힌 다음에 충분히 숙성이 된 것을 꺼내서 툭 쏘는 맛을 느끼면서 매운 혀를 후 불어가면서 먹는 홍어, 이것이 바로 전라도 홍어 먹는 홍어가 아닐까, 그자 사람들이 먹는 홍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홍어를 먹는 일은 전라도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강건희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산강에서 홍어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홍어가 영산강에 사는 고기는 아닌데 왜 영산포가 홍어 집산지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어는 삭히거나 숙성시킬수록 탈이 나기는커녕 더 좋은 그
식품으로 맛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효과학과 관련해서 왜 홍어는 숙성이 되면 매운가 이것까지를 우리 강건희 회장님께 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어류들은 경골어류, 연골어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어류 중에서 연골어류는 아까 죽상어를 말씀하셨는데 상어가 연골어류, 홍어가 연골어류. 연골어류들은 홍어는 특히 배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몸체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레아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게 이게 살았을 때는 질소 우레아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죽고 나면 그것이 우레아가 암모니아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고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우리들이 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살균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웬만한 균들이 그 안에서는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pH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숙성했을 때. 그래서 그 숙성해서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는데 너무 암모니아가 올라가면은 인체에 유해한데 유해할 정도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숙성이 되는 거는 그 요소 화합물이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우리 인체에는 무해한 정말로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홍어 때는 단백질이 그대로 있는데 숙성이 되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니까 몸에는 흡수가 잘 되고 그래서 탈이 안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왜 영산포가 숙성홍어의 발원지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해의 신당이 영암에 존재했다. 그거는 영산포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했다. 그 전에 그 선생님 그 소설에도 나옵니다만은 여기 영산포는 사실은 세곡을 실어가는 과거에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목포를 돌아서 저쪽으로 서해안으로 가니까 태풍이 심하니까 그 후에 저쪽 서해안 쪽으로 그 세곡 실어나던 데가 옮겼는데 그만큼 여기는 이시조선 그 조선 시대에도 물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산물은 어디에? 영산포에. 그래서 그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 1903년도 전까지는 1913년인가에 거기까지 여기가 화물선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산포가 집산지였기 때문에 오면서 숙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숙성호의 메카고 원료다, 이렇게 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건 회장님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려 말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왜군 출몰이 참으로 빈번한 때입니다. 그때 그 흑산도라는 머나먼 변방까지 조종해서 그 방어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 같은 섬들을 공성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고려 말 때 흑산도가 2번쯤 공성이 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쪽 사는 주민들이 어디로 이주했느냐? 밀무 정착 지점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영산포였다. 그래서 영산포에 살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러면 이 지명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 흑산도 옆에 영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대요. 근데 그 섬하고 영산포하고 이 주변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여기를 영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산포, 영산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종종 이제 고향을 다녀오고 싶은데 다녀오는 그 편도가 7, 8일쯤 걸렸다고 해요. 근데 그 7, 8일쯤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갔다가 오면서, 고향에 갔다가 오면서 생선이라든지 다른 물산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홍어만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홍어만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영산포가 홍어 집산지가 됐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정설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향토 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건 강건 회장님 말씀하고도 상당히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몸에서 홍어 냄새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가 되다, 그리고 홍어는 불해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작품에서 홍어와 우리 전라도를 동일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어느새 홍어와 한 몸이 되어버린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느낌과 동일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홍어를 구경하기는 뭐 어려워요. 수족관에 홍어가 없으니까 다 바닥에, 시장 바닥에 가면 다 죽은 홍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어를 좋아하면서부터는 죽은 홍어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나를 닮았어요. 내가 홍어를 닮았고, 아니 정말 늙어갈수록 이제 제가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들고 제 얼굴이 이상하고 뭐 홍어를 닮은 것 같고, 그래서 왜 내가 홍어를 닮았냐, 홍어가 나를 닮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집사람이 제가 나이가 들고 늙기 시작하면서 자꾸 저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홍어 냄새 같은 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담으로 내가 아마 발효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삭는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하고 닮았지 않느냐. 홍어가 일주일 혹은 보름 동안 항아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어둠의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겪고 홍어가 삭힌 홍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남이거든요. 그게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 이 두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다른 맛과 향기를 내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홍어가. 그게 저는 거듭남이라고 봤어요. 되살아남. 저도 우리 인간도요, 살아가면서 본래의 자아가 있죠. 근데 사회와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하고 하면서 저는 그게 바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발효 과정. 그것도 삭힘의 과정이에요. 그 삭힘의 과정 없이 제대로 된 인간 저는 못 봤어요. 네.
분명히 삭힘의 과정을 고통스러운 삭힘의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어의 일생과 우리 사람의 일생이 많이 닮지 않았느냐. 그래서 동일화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삭힘의 미학이 뛰어남, 바로 좋은 삭힘의 과정을 겪은 홍어가 맛나듯이 맛있듯이 이런 고통 속에서라도 그런 인간도 삭힘의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랑도 알고 그리움도 아는 그런 홍어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 박수 한번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홍어에 대한 대단한 철학이시거든요. 저희들이 두고두고 의미할 만한 그런 좋은 철학이셨습니다. 강건희 회장님께 그 마이크를 돌려서 또 말씀을 조금 듣고 다음 지금까지는 홍어가 숙성과 단순 식품으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홍어가 나아갈 길은 어디냐? K푸드 하면은 김치입니다만은 앞으로 K푸드의 최고의 식품은 우리 홍어다. 홍어가 숙성홍어가 아니라 홍어에는 엄청난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숙성홍어에서부터 의약품까지 명실공히 저는 현재 기능성 식품까지는 갔습니다만 앞으로 홍어에 과연 이게 깊은 우리 그 남도의 식품이 전 세계를 주름 잡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홍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에 5월 5일에서부터 5월 7일까지 영산포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오시면은 기능성 식품까지는 전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장품까지도 이미 나가 있고 기능성 식품까지도 나가 있는데 그 위에서 업해서 우리 홍어가 세계에서 제일 코리아가 자랑하는 K푸드의 1등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문수태 교수님의 엄청난 지금 뒷바라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시를 써주시는 것도 우리 홍어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간 한번 이것도 크게 박수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홍어 시집을 보면 홍어 박사 강건희라고 하는 실명시가 있습니다. 그 딱 한 편입니다. 실명시였는데 그건 정말 따뜻하게 읽었습니다. 강건희 대표님과 선생님과 인연과 그 인연으로 해서 홍어에 대한 관심이 저는 크게 확장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분에 대한 두 분의 인연 이것들을 두 분에게 나누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건희 회장님부터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의 소설을 접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때 사실은 여기 선생님의 그 소설이 영산포에서 그렇게 좀 안 알려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연 영산포를 무대로 해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소설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7권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작가님을 흠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9권까지 나와서 그때 제가 이렇게 책을 또 몇 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 동네 같이 나눠서 보자 이래가지고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몇 지를 좀 샀는데 누가 우연히 그거를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책을 본 거는 뭐 오래전 읽은 거니까 사실 2년이 된 거는 그렇게 이렇게 된 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세무지길 거기도 선생님 댁에 제가 방문을 했고 뭐 그래서 이거 홍어를 시집을 너무너무 저는 공감을 해서 앞으로 영원히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건희 회장님을 몰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우연하게 이제 나주학회 회원님으로부터 강건희 회장님이 타오르는 강을 여러 지를 사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권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게 홍어, 명산홍어 대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사실 한 지를 사서 읽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질이 한 돈도 따지면 14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9권짜리니까. 근데 그걸 여러 질, 제가 한 10여 질 가까이 사서 이렇게 돌렸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해서 그런 분들은 내가 처음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당장에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 있을 때. 전화를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반갑게. 그러면 제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꼭 만납시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봄 밑에서 이제 생오지로 내려오자마자 회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거기서 저는 홍어 라면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맛있게 먹어봤어요. 저도 홍어 라면탕 끓여 먹었거든요. 목포에 가면 홍어 라면탕 집이 있거든요. 유명한 집입니다, 그지?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요. 그 홍어 라면탕 먹으러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집에 와서 끓였는데 어찌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끓여 먹었는데. 그런데 강건희 회장님 댁에 갔더니 홍어 라면탕을 진짜 끓여주셔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어 라면탕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홍어 라면탕이 맛있는 걸 처음 맛보았어요. 그 뒤로 홍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홍어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어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고 홍어 아이스크림 곧 나오죠?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그 생산은 했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그 아이스크림을 생산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소량은 여기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나눠줄 만큼 이런 나눔에 이렇게 장을 할 만큼의 그 생산이 안 돼서 이번에는 그 아이스크림은 요번에는 안 나오고 이번에는 그 보시면은 그 홍어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홍어 그 샌드위치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선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같이 홍어 커피하고 저기 그 스틱으로 돼 있는 게 그거 마셔봤죠 지난번에. 예, 그래서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K푸드 그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계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은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스크림은 꼭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맛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홍어의 맛과 향기를 시로 표현해냈습니다. 앞으로 이 강건희 회장님께서는 이제 단순하게 음식 차원을 넘어서 이게 지금 시바이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이제 발전되시길 빕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최근에 이제 홍어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높아져서 알아보니까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관절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홍어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홍어는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늙고 오래되면 이제 산성화되고 있어요. 홍어를 먹으면 우리 체질 개선이 알칼리성으로 변화된대요. 그래서 홍어를 아무리 먹어도 삭힌 홍어를 먹어도 탈이 안 나고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강 기능식품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 홍어를 닮으셨는지 홍어가 선생님을 닮으셨는지 하여튼 상호 닮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참으로 그 천진한 노 작가님의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 우정의 시간도 너무 소중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우정을 가지시면서 뭐 산업도 좋고 또는 저 작품 창작도 좋고 어떤 부문이든지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가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그 생각한 선생님 모습 저는 여전히 젊고 짱짱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모습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사뮤엘만 그 청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우리들이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선생님과 그리고 강건희 회장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함께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나누기를 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짱짱하신 모습에서 또다시 홍어 연장 같은 작품을 쓰실 것 같고 그리고 문제적인 그 대하 장편 소설을 숨풍숨풍 쏟아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감하면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강건희 회장님 그리고 그 독자이면서 제자인 김종 이렇게 함께 나눈 문수태 홍어시 100편 토크쇼를 이걸로 마무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예고드렸던 대로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두 분만 골라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